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책 동물농장을 리뷰하겠습니다. 평이하게도 소개할 수 있지만 새 캐릭터 위주로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을 장악한 돼지들, 그리고 말복서, 길까마귀 모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원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맥주 한 잔을 들이킨 후 잠자리로 들어갔다. 침실 불이 꺼지자마자 농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들의 존경을 받는 돼지 메이저 영감이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동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존스 씨가 잠이 들면 헛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헛간 안쪽에 메이저 영감은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앞으로 동물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선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개 3마리가 들어왔고 돼지들과 암탉들, 그리고 비둘기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헛간으로 들어왔다. 마차를 끄는 2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가 들어왔다. 클로버는 중년의 말로 마음씨 좋은 뚱뚱한 암말이었고 복서는 키가 크고 건장한 말이었다. 그러나 코에 난 흰 줄무늬로 인해 우둔한 인상을 주었는데 실제로도 지능이 뛰어난 짐승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기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다. 당나귀 벤저민은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었고 성질이 제일 나빴다. 그는 늘 과묵했고 결코 웃지도 않았다. 입을 열 때면 늘 부정적인 말만 했다. 존스 씨의 보따리를 나르는 예쁜 흰색 암말 몰리는 설탕 덩어리를 씹으며 고상하게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몰리는 맨 앞쪽에 앉아서 자신의 붉은 리본을 과시하며 하얀 갈기를 털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까마귀 모세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내가 간밤에 꾸었던 이상한 꿈에 관해서는 이미 들었을 거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얻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되고 짧소.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몸에 숨이 딱 붙어 있을 만큼만 음식이 주어지고 죽도록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소이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다하면 끔찍하게 도살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영국의 동물들은 한 살이 지나면 누구도 행복이나 여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오. 영국의 동물들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물들의 삶은 비참한 노예와 같소.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이 준 질서입니까? 이 땅이 황폐하고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국의 토양은 비옥하고 기온은 온화합니다. 얼마든지 동물에게도 풍부한 음식을 공급하고 부양할 수 있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상태를 계속해야 합니까? 인간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인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제거하면 이 농장은 우리의 차지가 되고 우리는 부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이곳에서 몰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오.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은 동지들입니다. 이 말에 동물들이 열광했다. 그러자 다시 메이저 영감은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2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든 적입니다.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무엇이든 친구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맞서 싸우면서 절대로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들을 정복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악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집안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에 손을 대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도 서로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이 말에 동물들이 열광하자 그 소리에 존스 씨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마당에 여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총을 들고 어둠 속으로 6발의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헛간벽에 박혔고 모든 동물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의 잠자리로 달아났다. 농장 전체는 한순간에 잠들어 버렸다. 사흘 후에 메이저 영감이 평화롭게 죽었다. 그 후 석 달 동안 비밀스러운 활동이 있었다.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조직해서 추진하는 임무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존재로 인식되는 돼지들에게 돌아갔다. 그 중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존스 씨가 판매를 위해 사육하는 돼지들이지만 모든 동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버크셔 수퇴지로 늘 자기 방식을 고수한다는 평판을 들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생기있고 창의적이며 말을 잘했다. 그 밖에 다른 돼지들은 모두 식용 돼지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큘러라는 작고 뚱뚱한 돼지였다. 그는 빛나는 눈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달변가였고 말을 할 때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꼬리를 흔드는 특징이 있었다. 다른 동물들이 말하기를 스큘러는 마음만 먹으면 검은 것도 흰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 돼지들은 동물들을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 그러나 반란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참하기에 많은 동물들은 무지했다. 흰 앞말 몰리는 반란 후에도 여전히 각설탕을 먹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다른 동물들은 존스 씨를 몰아내면 여전히 사료를 먹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돼지들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길까마귀 모세였다. 모세가 퍼뜨리는 거짓말 때문에 늘 말싸움을 벌여야 했다. 존스 씨의 특별한 애완동물이었던 모세는 염탐꾼이면서 고자질쟁이였지만 또한 영리한 달변가였다. 그는 얼음사탕산이라는 모든 동물들이 죽어서 가는 신비로운 나라의 존재를 안다고 말했다. 그것은 저 하늘 높이 구름 너머 조금 떨어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모세는 말했다. 얼음사탕산에서는 한 주에 7일이 일요일이었고 클로버가 한 해 내내 한창이었으며 각설탕과 깻묵이 울타리에서 자란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모세가 말만 하지 일은 하지 않았기에 싫어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얼음사탕산을 믿었기에 돼지들은 그런 곳은 없다고 동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매우 힘들게 언쟁해야만 했다. 그러나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동물이었던 복서와 클로버는 돼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했다. 결국 돼지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존스 씨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예전에는 채찍질과 학대로 길들일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동물들의 반란은 존스 씨의 부부가 겁을 먹고 달아나기에 충분했다. 길까마귀 모세는 큰 소리로 울며 존스 씨를 따라 날아갔다. 마침내 존스 씨는 축출되었고 장원 농장은 동물들의 소유가 되었다. 농장에는 증오스러운 실체들이 보였다. 그들을 괴롭히던 제갈, 콧두레, 사슬, 칼, 곱비, 굴레들이 보였다. 돼지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사료 창고에 가서 동물들에게 2배의 사료를 배급했다. 동물들은 인간의 괴롭힘이 사라진 농장에서 낯선 자유와 여유를 누렸다. 돼지들은 존스 씨의 집이 무척 탐났지만 메이저 영감의 유언대로 그곳을 박물관으로 보존하기로 했고 어느 동물도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 돼지들은 그곳의 이름을 장원농장에서 동물농장으로 바꿔 불렀고 오래 숙고한 끝에 동물농장의 원리 7계명을 만들었다. 이 7계명은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었다. 스큘러는 페인트통을 들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7개의 계명을 적었다. 1. 2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든 적이다. 2. 4다리로 걷거나 날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 계명을 모든 동물들이 동의했고 모두가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얼마 전부터 불편해 보였던 암소 3마리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제때 젖을 짜지 못했기에 젖통이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와서 젖을 짰다. 많은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림 거품이 덮인 우유 5 양동이가 채워졌다. 존스 씨는 예전에 동물들에게 곧잘 우유를 곁들여 주었으므로 동물들은 그 우유에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얼른 건초를 수확하도록 지시했다. 동물들은 건초밭으로 가서 건초더미를 수확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유는 사라지고 없었다. 여름 내내 농장일은 톱니바퀴 돌듯 착착 진행되었다. 인간들이 사라지자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먹거리가 늘어났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돼지들은 머리를 썼고 복서는 거대한 근육을 사용해서 난관들을 헤쳐나갔다. 복서는 혼자서도 3마리 말의 몫을 해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고된 노동 현장에 언제나 복서가 있었다. 복서는 수탉에게 누구보다 30분 일찍 깨워달라고 했고 무슨 일에든지 열심히 일했다. 때로는 일의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복서는 언제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라는 말로 동물들을 안심시켰다. 반면 몰리는 아침마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의 발굽에 돌이 끼었다고 일찍 일터를 떠나곤 했다. 당나귀 벤저민은 반란 이후에도 특별히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존스 씨가 있었을 때처럼 느리고 완고했지만 결코 태만하지 않았다. 언제나 과묵했고 남의 일에 관여하는 법도 없었다.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농장을 꾸려나갔다. 돼지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돼지들만큼 글을 이해하지 못했다. 클로버는 알파벳을 익혔지만 단어를 조합할 수는 없었고 복서는 알파벳을 A, B, C, D까지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간 알파벳 외에는 배우는 것을 거부했고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은 알파벳 A는 고사하고 7계명을 익히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래서 스노볼은 동물들이 7계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양들을 동원해서 소리치게 했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양들이 울어대자 동물들은 7계명을 그렇게 이해했다. 스노볼이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과 달리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방식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9마리의 강아지들이 태어나자 나폴레옹은 9마리의 강아지들을 다락방에 격리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이 9마리의 강아지들을 아는 동물들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우유와 사과는 다른 동물 몰래 나폴레옹이 비축했다. 동물농장의 소식이 영국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이웃 농장의 동물들에게 자신들이 일으킨 반란을 이야기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반란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반면 농장에서 쫓겨난 존스 씨는 이웃 농장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왔다. 스노볼은 인간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방어 작전을 지휘했다. 스노볼의 지휘에 따라 모든 동물들은 힘을 합쳐서 외양간 전투에서 승리했고 동물 농장을 지켜냈다. 외양간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스노볼과 복서에게는 1급 훈장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동물농장의 운영을 놓고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다툼이 점점 커졌고 이제 의견 충돌을 넘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회의에서 명석한 논리와 탁월한 연설을 보인 스노볼이 주도권을 가져갔던 반면 나폴레옹은 양들을 동원해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는 소리를 내게 하면서 회의를 방해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풍차를 건설하는 것을 놓고 크게 충돌했다. 계절이 겨울이었기에 스노볼은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풍차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건설하려면 돌을 운반해야 했고 많은 동물들의 노동이 불가피했다. 반면 나폴레옹은 정작 필요한 것은 풍차가 아니라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동물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물들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의견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9마리의 사나운 개가 스노볼에게 달려들었다. 스노볼은 피를 흘리며 달아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동물농장에서 스노볼은 볼 수가 없었다. 이 9마리 개들은 나폴레옹이 강아지 때부터 다락방에 격리해서 키운 개들이었다. 스노볼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공포를 느꼈다. 마침내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을 장악한 순간이었다. 나폴레옹을 반대하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9마리의 개들이 으르렁거리자 누구도 나폴레옹을 반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양들은 나폴레옹이 시키는 대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는 소리를 15분간 토해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스큘러가 동물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풍차를 만드는 쓸데없는 노동으로부터 구해준 나폴레옹 지도자에게 모든 동물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터무니없는 풍차를 만들어서 스노볼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노볼은 사악한 범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다. 그렇지만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복종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규율입니다. 설마
존스 씨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걸 원하는 건가요? 그렇게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을 장악하고 난 후 동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는 사라졌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복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나폴레옹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옳은 게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좌우명인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에서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라는 좌우명을 하나 더 추가했다. 스노볼이 사라진 지 3주가 지나서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풍차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풍차를 건설하기까지 2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때까지 배급을 줄이고 노동의 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앞에 9마리의 개가 버티고 서 있었기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스노볼이 풍차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폴레옹의 발표에 대해 의아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스큘러가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나폴레옹이 실제로 풍차를 반대한 게 아니라 풍차는 원래 나폴레옹의 아이디어였는데 스노볼이 그 생각을 훔쳐간 거라고 말했다. 그럼 왜 스노볼을 반대했냐고 동물들이 묻자 스노볼이 위험한 동물이기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전략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몇몇 동물들은 으르렁거리는 개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의심을 표출할 수도 없었다. 동물들은 예전보다 더 노예처럼 일했다. 그래도 행복했다. 인간을 위해 무의미하게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노동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참고 일했다. 그러나 풍차를 건립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채석장에서 무거운 돌을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벤저민과 뮤리얼이 힘을 썼으나 복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클로버는 복서에게 과로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복서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몸을 바쳐 일을 할 뿐이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라는 것과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라는 좌우명을 붙잡고 일했다. 복서는 수탉에게 30분이 아니라 45분 일찍 깨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잠든 시간에 먼저 나와서 일을 했고 모두가 일을 마친 후에도 작업장에 남아서 더 열심히 일했다. 그 무렵 돼지들은 존스 씨가 살던 농가로 들어가서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예전에 동물들은 회의를 통해 그곳을 누구도 거처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굳이 돼지들의 외양간을 놔두고 존스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돼지들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스큘러는 머리를 쓰는 돼지들이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곳이 지도자 나폴레옹의 위험에 어울린다는 점을 꼽으며 그런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현실은 물론 돼지들이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소식을 듣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복서는 평소처럼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반면 클로버는 7계명을 기억했기에 헛간으로 가서 계명들을 확인하려고 했다.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동물은 시트가 있는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클로버는 애초에 시트를 언급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스큘러가 3마리의 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우리 돼지들이 침대에서 잔다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죠? 설마 침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침대는 단지 잠자는 곳을 뜻합니다. 마국간의 집더미도 엄밀히 말해서는 침대죠. 원래의 규정은 시트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시트 없이 담요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 돼지들은 두뇌 노동을 해야 하는데 혹시 돼지들이 위대한 임무를 다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설마 존스 씨가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더 이상 돼지들에게 반대하는 동물은 없었다. 가을이 되었다. 동물들은 고달팠지만 행복했다. 이제 수확의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1월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지 농장의 지붕이 날아갔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뽑힐 정도였다. 그리고 결국 동물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풍차가 무너졌다. 동물들은 절망 속에서 무너진 풍차를 바라보았다. 그때 동물들 앞에 나타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오? 밤에 우리의 풍차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스노볼입니다. 스노볼 주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동물들은 스노볼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폴레옹은 겨울 내내 다시 풍차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독한 겨울이었다. 동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풍차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
어느 날 아침 스퀼러는 암탉들이 낳은 달걀 400개를 빼앗아갔다. 동물들의 동의 없이 나폴레옹이 인근 농장과 거래를 했던 것이다. 돈을 만지거나 인간들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메이저 영감의 유언과는 달랐다. 나폴레옹은 달걀을 인근 농장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던 것이다. 암탉들은 나폴레옹의 일방적인 처사에 소리 지르며 반항했다.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 달걀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들의 종족을 멸절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암탉들에게 배급을 중단했고 누구든지 암탉들에게 옥수수 한 알이라도 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공포했다. 5일이 지나자 9마리 암탉들이 굶어 죽었고 결국 암탉들은 나폴레옹에게 굴복했다. 스퀼러는 암탉들이 전염병에 죽었다고 발표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에서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이 스노볼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스노볼과 내통했다고 하면서 피의자들을 협박해서 조사했다. 며칠 후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들을 소집했다. 그러자 개들이 4마리 돼지들의 귀를 물고 나타났다. 이 4마리의 돼지들은 예전에 나폴레옹에게 항의했던 바로 그 돼지들이었다. 개들에게 물려 피를 흘린 돼지들은 동물들 앞에서 이렇게 자백했다. 스노볼과 은밀히 접촉했고 스노볼과 함께 풍차를 파괴했으며 자신들은 스노볼의 첩자였다고 말했다. 자백을 마치자 9마리의 개들이 4마리의 돼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죽였다. 달걀 반란 사건을 주도했던 암탉 4마리도 소환되었다. 앞으로 나와서는 스노볼이 자신들의 꿈에 나타나 나폴레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며 자백했다. 그리고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그 밖에도 조사를 받은 수많은 동물들이 자백했고 죽음을 당했다. 도살이 끝났을 때 개와 돼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슬그머니 사라졌다. 복서, 클로버, 벤자민, 뮤리어를 비롯한 몇몇 동물들이 몰래 모여서 웅크리고 앉았다.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서가 말했다.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우리 농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보기에 해결책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는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겠어. 그리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채석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복서는 돌덩이를 옮겼다. 클로버와 함께 몇몇 동물들이 동물농장을 내려다보았다.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이게 아니었다. 동물들이 굶주림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고백한 후에 갈갈이 찢기는 걸 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누구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다. 많은 동물이 처형되었을 때 어떤 동물들은 7계명 중에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6계명을 기억했다. 그리고 헛간 벽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술을 마시면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정 무렵에 마당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고 이 소리를 들은 동물들은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7계명이 기록된 벽면 앞에는 부서진 사다리가 있었고 그 밑에는 스퀼러가 쓰러져 있었다. 근처에는 페인트통과 붓, 랜턴이 널브러져 있었다. 개들이 스퀼러를 호위해서 신속히 사라졌다. 벽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 문구를 보던 동물들은 지나치게라는 말이 원래 있었는지 수군거렸다. 시간이 지나자 복서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클로버와 벤저민은 복서에게 노동의 양을 줄이라고 충고했다. 그렇지만 복서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풍차가 건립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4월이 되자 동물농장은 동물공화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에는 만장일치로 나폴레옹이 당선되었다. 양들은 나폴레옹을 칭송하는 소리를 연일 외쳐댔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갑자기 길까마귀 모세가 농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똑같은 어조로 그때처럼 얼음사탕산에 관해서 말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그의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들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이야기했다. 저 위에 말이요 동지들.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히 말했다. 저 위, 저기 보이는 검은 구름 저편에 얼음사탕 산이 있소.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영원히 쉴 수 있는 행복한 나라요. 그는 심지어 한 번은 아주 높이까지 날아서 거기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클로버 벌판과 케이크와 설탕 덩어리가 울타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많은 동물들이 그를 믿었다. 자신들의 삶은 지금 허기지고 고단했다. 더 좋은 세상이 그 밖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옳고 공정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단정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모세를 대하는 돼지들의 태도였다. 그들 모두는 얼음사탕산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경멸적으로 단언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것을 허가했다. 하루에 맥주 4분의 1파인트씩을 지급하면서까지 말이다. 복서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동물들은 정규적인 일과 풍차건설 외에도 어린 돼지들의 공부방까지 지어야 했다. 부족한 식량과 긴 노동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복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여름날 복서가 풍차 밑에서 쓰러졌다. 동물들 절반이 풍차로 달려왔다. 고개조차 들지 못한 복서가 누워있었다. 눈은 멍했고 옆구리에는 땀이 차 있었으며 입에서는 핏줄기가 흘러나왔다. 동물들은 즉시 스큘러에게 가서 복서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스큘러는 나폴레옹이 복서를 무척 걱정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준비를 시켜놓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마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복서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다. 교활해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안에 복서가 실렸다. 동물들은 마차 주위로 몰려들었고 복서를 배웅하려고 했다. 그때 벤저민이 소리쳤다. 바보들! 마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제야 동물들은 조용해졌고 뮤리얼이 그 단어의 철자를 읽기 시작했다. 알프레드 시먼스 말 도축업자. 저 의미를 모르겠어? 저들은 지금 복서를 도축업자에게 넘기고 있는 거야. 경악스러운 외침이 동물들에게서 터져나왔다. 그 순간 마부석의 사내가 말들에게 채찍질을 했고 마차는 신속하게 농장에서 사라졌다. 클로버는 마차를 쫓아가며 복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마차 뒤에 복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클로버는 무서운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복서! 마차에서 내려요! 빨리 내려요!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복서에게 내리라고 외쳤다. 그렇지만 마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더 이상 복서를 볼 수 없었다. 3일 후에 스큘러는 이렇게 말했다. 복서는 병원에서 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나는 복서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본 가장 감동적인 광경이었지요. 복서는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자기의 유일한 슬픔은 풍차가 완공되기 전에 죽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전진하시오 동지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만세,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그것이 복서의 마지막 말이었소. 몇 해가 지났다. 수명이 짧은 동물들은 사라지고 클로버, 벤자민, 까마귀, 모세, 그리고 다수의 돼지들 외에는 반란 이전을 기억하는 동물들은 없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뒷다리로 걷고 있는 스퀼러였다. 돼지들은 전부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그 순간 양들은 엄청난 소리로 외쳤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헛간 옆에는 7계명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무리의 마차들이 농장으로 몰려들었다. 인근 농장의 대표단이 시찰 여행으로 이곳에 초대되어 온 것이다. 6명의 농장주들이 6마리의 돼지들을 만났다. 돼지들은 의자에 앉았고 무척 편안해 보였다. 6명의 사람들과 6마리의 돼지들은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동물농장의 이름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오늘부터 장원농장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들은 모두 장원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건배했다. 그렇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금세 소란스러운 현장으로 변했다. 카드게임을 하다가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카드게임을 하며 속임수를 쓴 것이 들통났고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다. 12목소리가 소리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들의 얼굴은 전부 똑같았다. 이제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돼지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돼지로 시선을 옮겨가며 지켜보았지만
누가 돼지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했다.